안녕하세요. KR 크레딧 톡입니다. 저희 오늘도 KR 리스크 대시보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익히 잘 아시는 저희 김경무 평가기준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기 단위로 저희 김경무 기준실장님이 시장의 리스크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보니까 5꼭지로 잡아 주신 것 같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단골 손님이었던 부동산 PF가 없네요. 감독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네. 일단 정리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더 이상 저희가 핫 이슈로 1번으로 다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물밑에서 진행은 중인 상태이지만 네. 과거처럼 그렇게 저희가 메인 이슈로 다룰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좀 의견 차이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한 분 이렇게 뒤로 빠지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5꼭지는 다양합니다. 네,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저희 김경무 기준시장님 통해서 5가지 최근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네. 앞에 2개 주제는 약간 기존에 많이 다뤘던 약간 매크로한 주제를 다루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슈는 조금 신용평가의 관점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았던 지난 분기의 이슈들 중심으로 조금 준비를 했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타이밍이 저희가 결산 반영한 정기평가 끝난 시즌이니까 정기평가 결과 한번 정리하고 하반기 전망하는 정도로 자료를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트럼프 관세 관련된 것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도 다뤘던 이슈인데 그때도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많은 관세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정리가 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일단 근거법 기준으로 4페이지 슬라이드에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 확장법 그리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무역법 이렇게 세 가지가 큰 틀이 있는데 주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 무역확장법 원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군수물자, 전략물자, 에너지나 광물 이런 거에 주로 관세를 과거에 부과를 해왔죠. 근데 이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첨단 기술 관련된 품목까지 대폭 이 품목 관세를 확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철광 알루미늄 관세 처음에 25% 부과했다가 이제 50% 사용된 요 관세가 품목 관세, 이 무역 확장법에 근거한 거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20%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직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금 계속 뉴스 나오고 있는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전자제품, 구리는 8월 1일부터 50% 하겠다고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데 요것들도 다 이 무역 확장법에 근거한 품목 관세 형태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이기 때문에 상무부에서 수입 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안보예요.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전략물자, 군수물자가 납득이 됐는데 요새 너무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 법정의 취지에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품목 관세 부과 근거는 무역 확장법이고 다음에 이제 그간에 활용되지 않았던 굉장히 이례적인 법률에 의해서 발효되고 있는 관세들이 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를 둔 것인데요. 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한 이 실제 사례는 과거 오른쪽 비고에 보시면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제재 아니면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 나왔던 제재에서 그렇죠. 그 나라의 자산을 동결한다든지 금융거래를 막는다든지 이런 데 주로 활용됐던 법입니다. 근데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이 법에 근거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죠. 법 내용도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여 어쨌든 트럼프는 이 지금 경제 상태, 무역 불균형을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라고 많이 얘기했죠. 마약 이민 관세 부과를 시작한 게 관세 전쟁의 스타트고요.
그게 이제 요 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이제 상호관세도 이 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유예를 2번 했기 때문에 기본관세 10%만 부과되고 있는데, 이제 이 기본관세도 상호관세 틀 안에서 부과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역법 301조는 어떻게 보면 요게 과거에는 관세 부과에 가장 폭넓게 활용되던 근거였거든요. 기존에 뭐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 구조 조치가 대부분 다 이 무역법 301조, 통상 제가 슈퍼 301조라고 얘기를 했죠. 이 법의 근거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뭐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를 할 때도 요 법, 스크린 쿼터 완화 이런 것도 다 이 법의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트럼프 2기에는 이 법의 근거를 둔 관세 부과 사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굉장히 쉽게 활동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법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려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조사도 선행돼야 되고 근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앞에 이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굉장히 이제 이 추상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발동할 수 있으니까 쉽게 발동할 수 있어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위법 논란이 있죠. 지금 연방법원에서 일단 위법 판결을 하고 지금 뭐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요거의 추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최종 위법 판결이 되면 아마 이 다시 무역법 301조를 가지고 다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 조항의 근거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구분인데 막상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워낙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정리하기도 힘들고요. 뭐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또 가장 그간에 많이 헷갈려하는 게 상호관세라면서 기본관세 10%있고 국가별 상호관세 있으면 대한민국 국가별 상호관세 25% 부과되면 35%냐? 그건 아니고요. 상호관세 내에서 10%는 기본적으로 부과하고 만약 25%가 발효되면 25%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상호관세와 이 품목관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품목관세가 우선적으로 부과 두 개를 중복하는 건 아니고요. 품목관세를 우선 부과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상호관세 부과를 캐나다, 멕시코 같은 데 마약 이민관세 부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때마침 또 뭐 오늘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EU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서한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캐나다에 대해서는 3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그 35%는 기존에 부과한 마약 이민관세가 별도냐 이런 얘기가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중복해서 부과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워낙 많은 제도가 나오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참 좋네요. 뭐 큰 틀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5페이지 슬라이드 가시면 지금 제가 제목을 관세전제 분수령이라고 다른 것도 뭐 7월 9일 자로 원래 이제 상호관세 발효되기로 돼 있었는데 다시 유예를 했죠. 8월 1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 일자를 잡았었는데 그런 것도 있죠. 저희가 사실 4월에 진행할 때는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한 직후였고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유예와 관련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려고 잡았는데 사실 별 건더기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8월 1일로 다시 유예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기 쭉 정리해낸 내용인데 사실 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영국하고 베트남밖에 없고요. 나머지 지금 7월 7일자로 14개 나라 그리고 7월 8일자로 8개 나라에 이제 관세 통보 서한을 발송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 관세 서한을 받는 게 도대체 굉장히 저주받는 행운의 편지 느낌이었잖아요. 이걸 받으면 이 관세 서한 통보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나 별로 진전이 없는 애들을 대상으로 발송하겠다. 최후 통첩 같은. 뭐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알맹이를 까보니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엔 뭐 무차별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 이 관세를 받았지만 크게 뭐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일단 25% 그대로인데 일본하고 말레이시아는 1%포인트 올라갔고요. 그렇죠. 반대로 캄보디아 같은 마이너스 13%포인트 제일 많이 까졌습니다. 근데 14개 나라를 분류해 보게 되면 올린 나라가 2나라고요. 내린 나라가 8개입니다.
유지가 두 개고 결국 네, 서한 네, 발송을 통해서 내려간 나라가 훨씬 많았고요. 네. 2차로 관세선 통보한 나라 8개국 중에서는 올라간 나라가 3개, 내려간 나라가 4개, 유지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꼭 이 관세선 발송을 먼저 한 나라들이 크게 뭐 이게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굉장히 페널티로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나라들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호관세 부과 자체도 가장 큰 중국, EU 아니면 지금 이제 아까 뉴스에 나온 캐나다 이런 데들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이가 최종 결정이 될 것 같고 유예 기간도 연장이 될 것인지 아마 이렇게 처음에 발표한 나라들은 미국 입장에서 좀 만만했던 나라들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아까 그런 큰 중국이나 EU, 캐나다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잖아요.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뭐 이런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먼저 나머지 나라들에서 먼저 서한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뇌피셜입니다. 아니 이게 뭐 찍혔다 이런 분위기로 갔었는데 네, 꼭 찍혔다. 저는 그런 분위기로 해석은 할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6페이지 슬라이드 가면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는 봐야 되는데 사실 각국이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는 게 좋은지 나중에 하는 게 좋은지도 참 모르겠고 다만 이제 앞서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의 위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뒤에 나중에 다 이게 무효화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는 항소법원에서 일단 가처분을 인용해줘서 현재 기본관세 10%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항소심 결과가 지금 뭐 연내에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위법 판결을 해봐야 트럼프 정부는 100% 상고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뭐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온다 한들 트럼프는 다시 다른 무역법 301조나 이런 걸 들어서 다시 부과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상호관세는 주어진 숙명으로 일단 받아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 전망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목표는 어쨌든 상호관세율 25%를 최대한 낮추자. 그리고 우리 주력 품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철강 자동차 아니면 앞으로 부과하겠다는 반도체 의약품 이런 것과 관련돼서 품목 관세 최대한 낮춰보자. 이게 목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외형상 통상 쪽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이나 에너지 수입 확대, 디지털 교육, 장벽 철폐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뭐 환율과 관련된 이슈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 방위비 관련된 안보 비용 청구 이런 문제까지 있는 것 같아서 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뭐 굉장히 속전속결로 일괄 타결 이런 가능성도 낮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고 일단 뭐 베트남이나 영국의 협상 선례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일정 부분의 시장 개방, 특히 농축산물 같은 거 아니면 그리고 비관세 장벽 일부 철폐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로 하는 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단 미국과의 산업기술협력, 특히나 이제 미국이 관심 있는 조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저는 협상을 끌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협상은 최대한 기간을 두고 저는 끌어가는 게 뭐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8월 1일로 유예했지만 충분히 지금까지 선례를 보게 되면 더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상을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뇌피셜은요.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가 그 정말 관세를 올려서 자국민들의 실질적인 그 가처분 소득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결과를 원하는 건 절대 아닐 것 같고요. 관세로 겁박해서 뭐 원래 농축산물 이런 게 또 자기 지지 세력하고도 맥이 또 닿으니까 그냥 원하는 거 얻어내고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실장님? 그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압박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파월이 금리 인상이 굉장히 소극적일 때 트럼프의 반응을 보게 되면 관세 부과를 통해서 재정 확보도 충분히 됐으니 감세 법안 통과시켰어도 물가 불안이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대내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단이 상식적으로 좀 더 맞는 판단이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정부가 좀 잘해주기를 기대해야죠. 뭐. 그렇죠. 네, 네, 네. 일단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12월에 저희가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을 발표하면서 2025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을 1.8%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반기 끝나고 저희가 새로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조정하는데 이번 1%로 제시를 하고요. 네, 네. 아래쪽 테이블들 보시면 뭐 이제 국제 기관들 그리고 국내 연구 기관들에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나 OECD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이상씩 하향 조정을 해서 작년 제시 대비 1%포인트 정도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고요. 우리나라 기관들을 보게 되면 더 많이 좀 하락할 걸로 전망을 제시해서 다 0%대 성장률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하락 폭이 제일 크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더 영향이 크다고 봤죠. 근데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가 하락폭이 큰 거는 트럼프 관세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 국내 주요 기관들이 0%대 성장률을 제시하는 반면에 우리 회사가 1% 성장률을 제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타이밍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월 말쯤에 대부분 다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신정부 출범 전이고, 그렇죠. 뭐 그래서 신정부의 재정 정책 변화, 이제 적극 재정 추경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내수 회복 기대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기대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고요. 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는 리더십이 없어서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지만 어쨌든 협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1%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1%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아래쪽에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일단 긍정적 요소로는 신정부 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아요. 증시도 잘 돌아가고 정책 불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이런 것도 이제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거시 지표 중에서는 금리나 유가가 그나마 안정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보이고요. 부정적 요인은 역시 관세 전쟁이 어떻게 갈 것인가. 아직 상반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하반기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킬 것 같고요. 중국발 공급 과잉은 여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인 이 건설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특히나 최근에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나온 이런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고 관세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확장 재정 이렇게 추진한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면 0%대 저성장은 아니고 최소 1% 성장으로 방어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1%를 희망한다 이거.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거의 뭐 일본 얘기하는 수준으로 왔으니까요 지금. 다음에 9페이지 슬라이드로 가시면 이제 저성장이 이렇게 사실 작년부터 저성장이라고 봐도 2% 미치니까 저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크레딧 시장은 그래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 75조 원 정도 회사채가 발행이 됐고요. 또 하반기 추이를 보게 되면 전망이 금리 하락 속도는 조금 느려질 것 같고요. 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잖아요. 동결한 상태이고, 또 미국은 확실하게 지금 트럼프와 파월이 서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면서 갈등 양상인데 아무래도 금리나 모멘텀은 확실히 약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뭐 하여튼 인하 방향으로 가는데 8월에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월, 11월이냐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4분기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한국은행에서 주택가격 관련된 거나 가계부채 문제를 가장 먼저 모니터링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또 하나는 추경 효과나 관세 전쟁의 여파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값 불안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관세 전쟁의 여파로 경기가 너무 어려우면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추경 효과도 너무 없고
이러면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판단을 하려면 그 세 가지 집값이나 추경 효과, 네. 그리고 관세 전쟁 여파 등을 조금 더 모니터링해서 아마 4분기에 인하를 하는 게 네. 수수로 가지 않겠냐 그런 게 이제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네. 그래서 시장금리 연말 기준금리는 2.25 정도 갈 것 같고 금리 하락폭은 그간에 장기간 계속 역캐리가 많이 줄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시장금리 하락폭이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나 등급별로 이 강세 시장 속에서도 양극화는 뭐 계속되는 게 불가피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불황 업종인 건설, 석유화학, 2차전지 이쪽의 신용위험 우려는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우량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요.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슬라이드로 가시면 일단 성장이 굉장히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면서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신용평가사의 부도율에는 아직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데 뭐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연체율 같은 데 있다. 하단의 왼쪽 그래프인데 은행 연체율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기업 대출인데 엔데믹 초반에 많이 올라왔네요. 예, 0.4% 정도 기업 대출 연체율이었는데 지난 5월 기준으로 0.8%까지 2배 이상 올라왔고요. 네, 네, 네. 12개 일반은행 합계 은행 고정의 여신 비율도 2022년 말에 0.2%, 2025년 1분기 말에 0.4%까지 2배 이상 떴습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 위험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실장님, 이 기업 대출에는 그 소호도 포함이 다 되는 건가요? 아마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고 분류가 될 텐데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아마 형식적으로 사업자 대출은 기업 대출에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은 되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니 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네, 많이 네. 들려서 네. 그런 것 왜냐면 그러니까 법인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막 맞아요. 피부로까지는 못 느끼는데 이렇게 높나 싶어서 그런 그래서 생각이 저희가 잠깐. 이제 저희의 부도율은 아직 안 올라가지만 네, 여기 네. 소규모 기업이나 예. 거의 자영업자에 준하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이미 음, 데이터로 나타나고 네,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오른쪽에 이제 법인 기준으로 회생 파산 신청 업체 수를 보게 되면 이게 2022년 기준으로 월간 한 80개 정도 대였거든요. 회생 파산이 각각. 근데 네. 아이고야. 올 상반기에는 170, 80개 정도 2배 이상 늘은 상태이고요. 네. 2024년이 역대 최대 회생 파산 업체였다고 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하면 이미 한 15% 이상 작년보다 더 증가한 추세거든요. 올해. 그래서 법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신용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예. 아마 시차를 두고 신용평가사의 부도율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일단 두 개 이 거시적인 지표에 대한 리뷰는 뭐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 지난 2분기에 이제 신용평가사에 많이 문의가 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맞습니다. 중에서 두 가지 정도 꼽았는데 네. 첫 번째가 상법 개정과 관련된 네. 내용인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이 거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여기 부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신용평가 관점에서도 이 슬라이드 보시는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이 부분이 계열을 가진 이 계열 그룹사에서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꽤 있었죠. 네. 그래서 이슈는 아래쪽에 정리해 놓은 바와 같이 상법 개정안이 지금 아직 공포는 안 됐는데 공포 즉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발효가 되면 소액 주주들이 반발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계열사 간 재무적 지원이 과거처럼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시의 계열 지원성을 반영하고 있는 신용평가사의 논리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슈의 요지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이 상법 개정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계열 지원 관련된 관행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의사결정이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 주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원 의사결정이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원 방식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뭐 계열사를 동원해서 자산을 양수도 한다거나 사업부를 계열사한테 넘기고 사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계열사 지원이면 진짜 직접적인 지원,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하든지 자금 대여를 해주든지 채무보증을 하든지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해야 나중에 주주로부터의 이의 제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방식이나 계열 지원 방식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유사시 계열 지원성이 약화되느냐, 그래서 실제 신용등급에 반영된 계열 지원성을 달리해야 되느냐,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유사시 계열사에 대한 지원 자체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명백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 돈을 통해서 계열사를 지원한 것 자체는 돈이 나갔으니까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계열사가 부실화되도록 내버려 뒀을 때 지분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지분 가치가 훼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 연결 기준 계열사면 연결 기준 재무 지표가 나빠질 것이고, 또 하나는 계열 부실이 시장에 현실화됐을 때 계열 전체의 신인도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주주이익을 침해했다라고 판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법의 개정 취지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면 사업부 분할, 합병,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이석 이런 등등 통해 소액주주한테 손실을 끼치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이지, 대주주 책임의 관점에서 유사시에 계열사를 지원하는 거를 사실 막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 계열 정당성은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일단 판단입니다. 다만 계열 내에서 중요도나 통합도가 좀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꼬리 자르기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저희도 한 가지 고심해서 향후에 실제로 이 법의 개정 효과가 어떻게 실제 실행되는지를 좀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점 정도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말씀대로 주식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법 개정이긴 한데, 채권시장에 있는 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주셨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제 그 평가기준시장님 말씀을 쭉 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뭐랄까 일종의 그 선험적인 판단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구현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경기가 지금 대체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 하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짧으면 2년, 길면 한 5년 정도 시간이면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시장에 빨리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리 선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가 입증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나 어떤 평가사들이 조금 더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나가면서 바뀔 여지는 또 좀 있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선험적으로는 그래서 시중평가 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의 지원 관행이 변화되는지를 보고 이게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사후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슬라이드는 참고로 이제 KR의 계열 관련된 신용평가 방법론에서 유사시 계열 지원성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건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장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걸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 이렇게 딱딱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딱 그 관통하는 흐름, 맥 하나로 쫙 좀 잡아주시죠. 맥 하나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계열 내에서 중요하냐, 이 회사가 중요하냐, 계열하고 일체성이 있느냐, 통합도가 높으냐, 이런 거가 하여튼 키로 작동해서 그게 높다면 지원의 하여튼 의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지원 의지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S1부터 S5까지 이렇게 두고 있어서 S5면 지원을 일단 반영할 수 없고 지원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S1부터 S4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아까 지원 의지가 높은 경우 변화가 없을 것 같았는데 S3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어느 정도 선언적 판단이고, S4에 해당하는 지원 의지를 가진 애들은 여기가 좀 약간 조금 모호한 점이 있어서 아래 위로 다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S2, 3, 4 여기 된다 그래서 무조건 노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예를 들면 노칭을 하고 있는데 S4에 해당되거나 약간 조금 애매한 수준의 지원의지를 갖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실제 법 개정이 되고 시장의 반응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지원자 안 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여기가 1차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맥은 그냥 중요하냐 뭐 이거. 그렇죠. 뭐 중요도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 내에서의 소중함, 네. 그 아이의 소중함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 이게 뭐 객관적으로 판단을 입증할 수 없거든요. 이 회사가 중요하냐 계열에서 통합도가 높으냐도 사실 정성적 판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것도 참 말씀들이 많았죠. 네. 지금도 많고. 근데 이번 이제 저희가 요 주제를 넣은 이유는 4월이죠. 롯데손보 때문에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와 관련 논란 때문에 넣는데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15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사실 이전에도 있는데 최근 사례들만 몇 가지 끌어와 보게 되면 이런 신종이나 후순위, 통상 자본성 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본성 증권 관련돼서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이제 흥국생명 콜옵션 연기 관련된 사례인데 벌써 좀 시간이 됐네요. 2022년 11월에. 네. 근데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그때는 레고랜드 사태 직후였고요. 아 그때는 시끌시끌했죠. 조달여건이 최악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을 발행했던 게 있는데 5년 콜옵션 행사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콜하고 차환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차환 발행 비용이 급상승했죠. 새로 조달하면 금리가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하는 상태. 만약에 그냥 그대로 해서 어쩔 수 상환을 하게 되면 차환이 어려워서 지급 여력비는 대폭 저하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때 이제 요 사례로 해서 불거졌던 게 시장에서는 막연히 무조건 콜옵션은 행사해야 된다. 사실 콜은 콜이거든요. 콜 옵션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옵션을 당연시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때? 경제적 요인이 있으면 되거든요. 최초 발행했을 때보다 훨씬 조달 여건이 어려워졌으면 행사 안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뭐 그걸 안 했을 때 나중에 평판 리스크는 있겠죠. 너 왜 콜옵션 행사 안 했어? 다음에는 네가 발행할 채권 안 사주겠어. 이런 평판 리스크는 있겠지만 경제적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거에 해외 시장에서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국내에서는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부각이 됐고 콜 리스크가 한번 부각이 됐었고 다음에 2023년 3월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부실화되면서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긴 합니다. 이 AT1 코코본드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신종자본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사시 상각 조건이 있는 코코본드형 신종자본증권인데 이게 이제 부실화돼서 UBS로 넘기는 과정에서 스위스 금융당국이 이 신종자본증권을 전액 상각하라라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크레딧 스위스의 대주주들은 이제 회사가 망하면서 UBS의 주식으로 일부 상환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코코본드 투자자들은 한 푼도 못 건지게 됐죠. 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맞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주보다 어떻게 채권자가 그러니까요. 부담하냐. 하이브리드인데.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게 아마 이제 법적 제도적 차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했던 게 야, 저렇게 상각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럼 우리나라 신종자본이 그렇게 상각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크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코본드 상각될 수 있는 조건의 신종을 발행하는 게 은행과 은행 지주밖에 없었고 나머지 해당 사항이 없었고 특히나 은행권의 코코본드마저도 약간 상각되는 조건이 좀 달랐죠.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처럼 해외는 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 떨어지면 상각할 수도 있겠고 저기 크레딧 스위스 사례처럼 공공 쪽에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 상각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상각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코코본드 상각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부각되는 선례가 이때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4월에 이제 최근 사례로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조기 상환 콜옵션 지연하는 상황이 나왔죠.
흥국생명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사실 조기성을 하겠다 그랬죠. 난 조기성을 하겠다. 평판 리스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기성을 하겠다 그랬으나 감독 당국에 승인을 안 해줬죠. 이걸 조기성을 하게 되면 이제 K 킥스 비율이라고 지급 여력 비율이 규제 비율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자본성 증권을 상환하려면 규제 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감독 당국에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빚어졌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콜 옵션을 행사하느냐 마느냐가 발행사의 경제적이 있느냐, 그래서 경제적이 있더라도 미래 평판 리스크를 두려워해서 그냥 상환을 하느냐, 이것만 고려했다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감독 기준에 따라서 조기성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느냐 여부도 추가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간에 막연하게 자본성 증권의 리스크로 생각하던 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사례를 통해서 발생을 했고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할 필요성이 느껴서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일단 16페이지 슬라이드로 가보시면 일단 자본성 증권이 그렇게 많이 저희 익숙하게 접하는 증권이 아니다 보니까 모의사채와 달리 좀 헷갈리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신종하고 후순위를 구분하는 기준, 아래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신종하고 후순위를 구분하는 거는 만기가 영구적이냐, 이자를 중간에 지급을 생략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영구적이고 이자 지급을 유예 생략할 수 있으면 신종이고요. 만기가 정해져 있고 이자 지급을 유예 생략할 수 없으면 후순위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 그러면은 코코본드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어떻게? 그거는 상각이나 주식 전환 조건이 있느냐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각이나 주식 전환 조건이 있으면 코코본드 조건부 자본증권이고, 아니면 그냥 일반 자본성 증권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신종 후순위 두 개만 있는 것 같지만 코코인 신종, 코코 아닌 신종, 뭐 하여튼 이렇게 구분이 네 가지로 갈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이건 너무 좋네요. 깔끔하네요. 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저희가 FAQ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롯데손보 사태로 나왔던 이 질문 중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게 5번 정도여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요. 19페이지 슬라이드입니다. 이 콜 리스크, 신종자본증권 고유한 리스크, 이제 신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후순위에도 있긴 있습니다. 이 콜 리스크는 어떻게 신용등급에 반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신종에 있는 이자 지급 유예, 연기는 어떻게 신용등급에 반영을 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콜 리스크는 발행자의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 신용등급 결정의 결정적 요인이 아닙니다. 발행자가 상환을 콜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자 미지급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는 정해진 약정 조건에서 이자 지급을 유예하거나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서 직접적으로 신용등급을 하향시키는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유예 연기하는 경우 아무래도 평판 리스크가 불거지죠. 그렇겠죠. 그 평판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이 회사에 나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정적 영향을 사후적으로 회사의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것이지, 콜을 행사 안 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로 등급을 조정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사실 시장에서 그런 질문들도 좀 있으셨거든요. 왜 맞습니다. 변화가 없나요? 라고 하는. 저희가 공교롭게 롯데손보가 그 이 콜 관련된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저희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등급 전망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콜 안에서 부정적 전망을 붙인 것이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냥 펀더멘탈 분석과 관련해서 N을 붙였던 것이고, 지금 이제 실제로는 콜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콜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콜을 안 하고 하기로 이제 규제 비율을 맞추면 콜을 하기로 한 상태여서, 만약에 그 연기와 관련된 것이 실제로 부정적을 미치면 별도로 사후적으로 반영될 요소이지, 그 이슈 때문에 등급에 N을 붙인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땐 배나무 밭에서 각근을 매신 것 같아요. 그런 공교롭게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가 좀. 다음에 6번째
퀘스천으로 준비한 20페이지 슬라이드로 가시면요. 이건 사실 뭐 앞에 설명드렸던 이슈 사례들하고는 별개의 이슈인데 사실 이런 자본성 증권이 유행한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서 자본을 확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신종자본증권은 아무래도 모든 가치가 등급이 낮으니까 시장 소화가 어렵기도 하고 금리 부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변형된 형태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계열사가 인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자 미지급이나 콜에 대해서 안 할 경우 계열사가 정산 의무를 져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 변형된 형태로 조달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네.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신종자본증권의 이제 신용도는 낮은데 지급 보증을 제공해서 지급 보증인의 등급으로 발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지급 보증인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느냐에 이제 신용평가사에 조금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신용자본증권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죠. 사실 지급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 채무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신종자본증권의 속성 자체가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 지급을 연기 위하면 보증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거나 만기를 이렇게 연장하면 이것도 역시 보증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구적으로 보증은 했는데 보증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보증인의 등급으로 신종자본증권 등급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냥 조건대로 보증했으니 그냥 보증인 등급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심플한 논리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투자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신평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급 보증을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이 만약 지급 보증을 제공했다 그러면 A라는 은행의 보증치하고 똑같은 크레딧을 가진다라고 투자자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자 미지급하면 그것도 안 주고 만기 연장하면 보증채무위원회에서 지급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 채무이기 때문에 기한액 상실 선언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발행자가 도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은 다 자녀들의 청구권을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종자본증권은 청산 시 이외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 후순위로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보증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 투자자가 기대하는 보증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투자자들의 리스크 완화 효과를 고려한다면 좀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보증인 등급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고민해서 아래쪽에 보증인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자 연기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액을 보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를 발행자가 지급하지 않기로 연기한 경우에도 보증인이 이걸 지급을 하기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콜옵션을 행사해놓고 이행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보증 채무로 물어내야 된다. 그리고 만약 발행자가 도산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경우에도 즉시 보증 채무가 이행이 돼야 된다. 이런 정도로 통제는 돼야 신종의 보증에 대해서 보증인과 동일한 신용도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을 일단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이제 구조가 진화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구조로 또 진화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평가 기준은 보완을 하기로 하고요. 이것 관련된 질문도 많이 있어서 차제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네, 이거 말씀을 잘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자본성 증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본성 채무증권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죠. 이제 하이브리드죠. 그 가장 큰 이 욕망의 흐름이 재무제 표현은 에코티로 잡혀야 되겠고, 근데 뭐 실제로 이런저런 그 투자자에 대한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좀 하면서 뭔가 그걸 아비트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것만 싹 다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게 그 금융권에서는 규제 차익이고 이 기업 쪽에서 회계 차익이라고 되겠죠. 회계적으로는 자본위로 다 맞네요. 그러니까 사실 규제 차익, 회계 차익. 근데 회계적으로는 분명히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속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산 시에만 뭐 이제 순위를 정하는 걸로 회계적으로 자본이 되도록 뭐 이제 회계 기준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시켜서 조건을 마련해 오지만
신용평가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신용등을 부여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반적인 보통도 자본하고 같이 볼 수도 없고 네. 발라보려면 손도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그 시큐리티, 이 증권에도 이런 게 있지만 PRS 있잖아요. 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좀 그것도 뭐 기회가 되면. 다뤄. 왜냐면 요즘은 또 PRS가 더 오히려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네. 그 어카운팅을 제가 잘 모릅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해서 뭐 이 자본성증권 FAQ 정리해 주신 걸 보다 보니까 한번 그것도 좀 기술자님이 싹 그냥 일제단속을 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사실 뭐 회계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IFRS가 도입되고 나서 누구도 회계에 대해서 어지럽습니다. 잘한다고 말하기가 어지럽습니다. 어려워진 상태가 네, 있어요. 어지럽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IFRS에서 이 신동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해주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인정해주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한때 중간에 재검토가 있었죠. 이거 그냥 자본으로 인정하자고 채무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워낙 시장 의견이 많아서 한번 중간에 IASB에서 재검토를 했는데 그대로 자본으로 인정해가지고 재결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아예 그냥 없어졌으면 이제 시장의 혼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없어졌을 텐데 물론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렇죠. 수단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죠. 뭐 뭔가 엣지 끝까지 이 도달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굳이 주식 발행해서 지분 구조 변동 이런 걸 수반하지 않고 지분율 희석되고 자본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투자자나 신용평가사나 이 정보를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이어스가 많이 생기는 요소인 게 분명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도 그때 애널의 입장에서 처음 PRS라는 걸 접했을 때 그게 부고프가 된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많이들 이렇게 이루어져 오면서 나름의 또 기능과 가치가 있으니까 하다가 요새 다시 뭐 기준원에서 그것들이 좀 검토가 되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기회가 되면 아니 여름에 뭐 하실 것도 없고 하니까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몸 좀 만들어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크레딧과 관련돼서 저희 신용평가사에 문의했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네. 마지막으로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한번 정리를 하고 하반기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인데 제가 제목으로 상향 우위 전환 연간 기준을 하향 우위 예상이라고 써놨는데 22페이지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사실 지난 12월에 예측할 때는 이렇게 상향 우위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하향 우위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세하지만 상향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업다운 레이쇼를 보게 되면 1 이상으로 올라갔죠.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 이상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그렇죠. 하반기까지 다 보게 되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부정적인 업종에 대해서 모니터링 기간을 조금 더 두고 부여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어서 약간 시차를 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페이지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이제 상승 하락 업체 다 여기 말씀드린 선순위 무보증 사채 기준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4페이지 슬라이드에 등급 전망 변경도 등급 상승 하락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상승이 하락보다 한개 많은 이런 모습. 그래서 등급 변동이나 전망 변경 모두 약간 상향이 살짝 하향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5페이지에 등급 전망 상향 변경, 하향 변경 업체 리스트를 붙여놨고요. 이게 선순위 무보증 사채 기준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빠져있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후순위만 있는 업체라든지 ICR, 단기 등급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따로 분류해서 정리를 한 자료가 26페이지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왼쪽에 등급 상승 하락, 전망 하향 변경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과 전망까지 포함해서 10개,
하향 쪽도 10개, 거의 대등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선순위 모증사채하고 거의 비슷한 등급 변동 패턴이 요 나머지 평가 대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27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상반기 사실 이 레이팅 퍼포먼스를 정리하면 요약하면 업종별로 서로 양극화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화. 네,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등급 하향 기조라고 그간에 몇 년간은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얘기해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올라갈 놈들은 올라가고 떨어질 놈들은 떨어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양극화되는 추세가 올 상반기에 좀 더 극명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양극화라고 하기엔 이 양쪽의 이 비중이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비중은 있는데 어쨌든 앞에 개수에서는 네. 균형을 이뤘잖아요. 네, 다만 네, 여전히 이 부정적 밸런스를 가진 업체들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하향률이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 무게중심이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정적 방향성 보인 업종이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석유와 건설, 2차전지 기업 쪽에서 많이 등급 조정이 있었고요. 다 업황 관련된 이슈들로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부동산 신탁과 저축은행이 부정적으로 등급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부동산과 건설, 경기의 영향이었고요. PF 때문에 저축은행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부동산 신탁은 PF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건설 경기의 영향이죠.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실 영향으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것도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신탁이 오히려 새롭게 약간 신용의 무료 업종으로 떠오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업종은 조선과 방산,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글로벌하게 뜨는 업종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업종에서는 등급 상향 쪽으로 움직임이 많이 나왔고요. 개별 업종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반기 트렌드를 가지고 하반기 신용등급 방향성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슬라이드로 가시게 되면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등급 전망 부여한 업체 현황인데요. 이 등급 전망 부여된 상태를 보고 하반기 등급 변동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니까요. 상반기에는 등급 상향이 많았지만 여전히 등급 전망은 아웃룩이 부정적인 업체가 28개, 긍정적인 업체는 15개, 거의 2배 가까이 아웃룩이 부정적이 많습니다. 결국 연말까지 등급 변동을 추적을 하게 되면 상반기하고는 다르게 연간 기준으로는 하향 우위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 23년 말 이때는 굉장히 등급적 긍정적 전망을 가진 업체 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는 긍정적 전망을 등급 전망을 가진 업체 수도 꽤 늘어나 있기 때문에 하향 우위 기조 속에서도 올라갈 회사는 또 올라가는 모습을 일부 보일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0페이지는 이제 아웃룩을 긍정적 전망을 부정적 전망 업체 수로 나눈 전망 배수인데 2023년 말에 저점 찍었다가 0.54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번 반기 말에 여전히 1보다 밑이라서 하향 우위 기조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등급 전망이 스테이블이 아닌 업체 수 비중은 한 10% 좀 넘는 수준입니다. 통상 6월 말 정기평가가 끝나면 이게 가장 좀 낮은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10%가 넘는다는 건 여전히 앞으로도 등급 변화의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특히나 부정적 업체 비중이 7%니까 하향 가능성만 열려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31페이지에 6월 말 기준 등급 전망 긍정적, 부정적 부여된 업체들 리스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전망 부여 경과 기간을 32페이지 슬라이드에 표시를 해놨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약간 패턴의 변화가 보입니다. 빨간색이 긍정적 아웃룩이고 파란색이 부정적 아웃룩인데 2023년까지는 긍정적은 좀 길게 오래 유지되고 부정적은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부정적 붙으면 금방 등급이 하향되는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2024년부터는 반대로 부정적이 좀 더 길게 부여되고 있고 긍정적은 짧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2024년 이후에 긍정적 전망 부여 업체 수를 많이
부여를 하면서 과거에 긍정적인 적었다가 많이 부여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네.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한번 전망을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업종별로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표지에 등급 전망 부정적 업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지난 12월에 7개 업종을 등급 전망 부정적이라고 제시했었는데 기업은 똑같습니다. 석유화학, 2차전지, 건설, 게임 그대로 부정적이고 금융에서 다만 할브리스가 이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부동산 PF의 부정적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뭐 이런 것 등이 그리고 자산 성장 정책 등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34페이지 슬라이드 가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업종별 전망을 작년 연말에 했던 거를 이번에 새로 6월 말 7월 초에 새로 발표하면서 가정한 매크로 뷰에 대한 가정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매크로 전망들이 있는데 사실 경제 성장률은 대폭 내려갔죠. 1.8에서 1.0으로.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 빼고는 나머지 매크로 지표들은 그래도 그때 전망보다 조금 더 우호적 방향성으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때가 12월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마 가장 높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 불확실성들이 조금 완화되고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들이 이런 매크로 지표의 방향성이 약간 우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 지표의 기준을 두고 업종별 전망한 내용들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쭉 있는데요. 일단 35페이지 슬라이드는 저희가 산업 전망을 발표하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 환경 전망하고 등급 전망을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9x9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서로 우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매트릭스 표이고요. 이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5개 업종이 작년 연말에 발표했던 아웃룩 대비해서 부정적, 비우호적 방향으로 움직인 업종입니다. 부동산 신탁,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기계 미세하게 부정적인 쪽으로 움직였고요. 방산, 반도체, 할브리스, 저축은행 4개 업종은 조금 우호적,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거의 균형 상태, 작년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미세하게 그렇게 움직인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위치와 새로 바뀐 위치를 비교해 보시면서 이 해당 업종의 사업 환경이나 등급 전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부터 슬라이드 한 3장 정도는 기업 부문의 한 13개 업종, 금융 부문의 7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사실 제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있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미 6월 말 7월 초에 그렇죠. 이슈 리포트 또는 스페셜 코멘트 그리고 세미나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해서 네.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종들에 대해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 자료에서 그냥 3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짤막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서 그냥 업종별 흐름만 정리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업종이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거나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인 업종이니까 그 업종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저희 그 녹화 이후에 그래도 국내 정치 일단락되고 저희는 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6월까지 정규평가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시장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주요 산업별 전망에서 이제 기준 시장님이 이렇게 적시해 주신 산업들 중에 제일 관심이 많은 산업이 2차전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행도 많고 2차전지 업체를 종속기업으로 둔 모기업의 익스포저도 적지 않고 또 그룹 차원의 익스포저도 꽤 크고 한때는 굉장히 장기로도 발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의 핵심은 지금이 저점 맞냐, 맞다면 저점 딛고 바로 반등이냐, 뭐 굉장히 좀 이렇게 횡보하면서 반등이냐,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석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사실 뭐 산업이 이게 뭐 사이클이 예전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나요? 이런 생각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신정부 들어서서 신정부 관련된 건데, 신정부 지원책이 뭐가 나와서 좀 그래도 좀 갖고 있는 익스포저가 있는데 이게 만기까지는 괜찮겠냐, 뭐 신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좀 내놓으면 되겠냐, 뭐 이런 류의 관점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3일날 대선이었죠. 6월 3일. 네, 그렇게 했고,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한 달하고 며칠밖에 안 지났으니까 요 신정부 정책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많이 있으신 것도 아는데, 다음 저희가 지금 저희 7월이니까 뭐 한 10월쯤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산업들의 이 사이클상 뭐 위치 내지는 또 뭐 신정부의 이 산업 정책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해서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 거의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3개월이나 남았는데 선생님 좋아하시잖아요. 뭐 사실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가적 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해당 업종 담당 쪽에서 이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업종 간 비교나 아니면 그냥 요약해서 정리하는 정도로 뭐 준비는 할 수 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 그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흐름으로 관심들이 좀 넘어가고, 저희도 이제 그때는 주로 그런 것들 뭐 저희 담당 라인에서 또 낸 이런저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싶습니다.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업종이 이제 2차 전지 석화, 물론 네, 건설은 네. 이미 많이 계속 반영이 돼 왔고, 그래서 그리고 익스포저도 크지 그렇죠. 않아서. 그래서 2차 전지 석유화학인데 뭐 시장의 일부가 생각보다 하향적으로 많이 안 움직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석유화학은 여전히 조금 더 모니터링 기간을 두고 계속 봐서 정리를 해야 될 업종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뭐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준비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조금 오늘 이렇게 지금 저희 촬영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이제는 압도적인 주제가 있지는 않구나. 네, 비빔밥을 잘 비벼야 이게 밥이 맛있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네. 그간에 이제 매 분기단이라니까 그 분기간 있었던 뭔가 주요 시장의 이슈나 아니면 메인 DC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간에 부동산 PF 막 이런 것들 아니면 그리고 트럼프 초기에 정책 연초에는 관련된 또 트럼프가 굉장히 그런 큰 건들과 관련해서 이제 다루었었는데 사실 그런 게 늘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하면 저희가 매 분기 단위로 저희한테 시장에서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나 신용평가와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던 분들이 있으면 종합해서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이번에 뭐 자본성 증권이나 상법 관련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할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다른 말씀은 아니죠.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서 이제 뭐 리서치 수요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뭐 누구나 응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응해 주시면 그런 것까지 추려서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내용으로 할지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좀 뭔가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항상 가르마가 하나로 깔끔하게 딱 이렇게 잡혔는데, 오늘은 좀 레게머리 스타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얘기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 뉴 노멀에 익숙해져 있다가 올드 노멀로 다시 넘어왔더니 조금 어색함이 있긴 한데, 뭐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좋은 거기도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희 정기평가나 등등 관련해서 저희 평가기준실장님이 이런저런 말씀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